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1장에서는 해방이 되고 자야가 운영하고 있는 대원각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 남자는 백석의 권한과 함께 두루마기를 건네고 떠나갑니다. 자야는 백석에 대한 그리움과 그동안의 해완으로 무척 괴로워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자야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죠. 그때는 자야가 아니라 한이죠. 한이의 화목한 집에 선교사분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신지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자야는 백석과 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백석이 두고 간 테스 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이후 한이의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한이는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고 어느 지주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지만 곧 과부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장 진수 무향. 어머, 이게 누구니? 한이 아니니? 우연히 길에서 만난 수정 언니는 잃어버린 친동생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다. 수정 언니는 둘째 언니의 소학교 동창으로 나보다 2살 위였다. 관철동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언니랑 숙제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각별하게 지냈었다. 언니는 다옥동에 위치한 자신의 커다란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정원은 잘 손질되어 있었고 집안에는 고급 가구들이 반짝거렸다. 언니는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다가를 내오라고 시켰다. 언니, 기생이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하니 너희 집안 얘기 들었어. 언니는 한숨을 휴 하고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힘들지? 어른들 말씀이 사는 것이 한 곱이 한 곱이 넘는 것이라 하더라. 나는 위로의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았다. 친척들이나 사람들의 동정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언니, 기생이 되었다는 소문 들었어.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도 극진히 모신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효녀 심청이 났다고.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뭘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 그래도 언니 장해. 나는 요즘 무엇을 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해. 명자 언니는 무슨 공장회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 집으로 보낸다는데 나도 공장을 갈까 생각도 해보고 있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그러니. 사실 공부보다 더 급한 것은 하루하루의 끼니 해결이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었다. 밤새 하던 바느질도 이제는 힘겨워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기생이 될 수 있을까? 언니는 나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다시 말문을 열었다. 너만한 자질이면 충분해. 기생이라고 몸을 파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 악기와 춤과 가곡을 배우면 얘기가 될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소 너의 소망인 공부도 계속할 수 있고 너희 집도 바로 일으킬 수 있을 거야. 언니는 우리 집안의 참담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터라 내게 적극적으로 건본에 입문하기를 권했다. 그렇지만 너의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겠니? 어머니의 개화 사상은 남녀 성에서만큼은 예외였다. 도리어 딸들에게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몸가짐을 누차 강조했다. 내가 기생이 되겠다고 하면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실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였다. 어머니는 지금 당장은 반대를 하겠지만 돈을 벌어가며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해할 거라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와 상의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 길로 언니를 따라 나섰다. 언니는 건본으로 걸어가면서 내게 조선 건본에 관한 취지를 상세하게 말해주었다. 조선 건본은 고전 궁중아학과 가무일체를 가르치는 정학전섭소야.
일종의 예술학교라고 생각하면 돼. 가정 형평상 진학을 못하는 우리 또래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곳이야. 일부러 딸 입학시키러 데리러 오는 어머니들도 있어. 나는 그 무엇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대만족이었다. 권번에 가면 제일 먼저 금화 하교일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될 거야. 그분이 조선권번 설립자이셔. 선생님은 조선이 무너지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전통음악이 사라져가는 것을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안타깝게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음악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계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셨고 우리 궁중 음악이 겨우 명맥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야. 언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너만 하면 아주 훌륭해. 선생님도 널 보면 무척 귀여워하실 거야. 전섭은 3년 과정이야. 끝나면 졸업증명서를 받고 그때부터 정식 얘기가 되는 거야. 수정 언니는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선권분의 취지를 알려주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 큰 집에 다다랐다. 권분은 언니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아치형 문의 장식이 대문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크고 높다란 나무 대문 위에 조선권번이란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기로에서 나는 순간 주춤했다. 이 대문을 들었으면 나는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언니가 걱정하지 말라며 내 손을 잡았다. 대문을 들어서자 학교 운동장만한 넓은 마당이 펼쳐졌다. 마당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다. 그 아래에 흰 무명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은 견습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수정 언니를 보자 모두들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언니는 이곳에서 꽤나 높은 선배 같았다. 금화 선생님은 머리는 백발에다 흰 수염이 목 아래까지 닿아 있었다. 게다가 화사한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 기품이 너무나 엄숙하여 마치 신선 같아 보였다. 나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선생님께 큰 절을 올렸다. 선생님은 내 절을 받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한 말씀 하셨다. 잘 왔느니라. 여기서 수정 선배를 본받아 조선의 예술을 잘 익혀두거라. 수정 언니는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4세 무렵에 건본에 들어와 견습을 받았다. 지금은 금화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로 이미 가곡 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했다. 다음날 나는 어머니께 백화점에 취직이 되어 기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몇 가지 짐을 싸서 건본으로 들어갔다. 저 아랫방이 네 방이다. 고단할 터이니 오늘은 일찍 자도록 하고 내일 선생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해라. 나는 행소 어른이 준 옷보따리를 들고 어두컴컴한 아랫방 문을 열었다. 문지방이 높았다. 문지방을 넘으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아니야, 지금은 무엇이라도 해야 해. 순간적인 갈등이 마음속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동안의 일들도 잘 겪어왔는데 어떤 일이든 그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야, 그래도 무서워. 언니는 예술가라고 하지만 기생은 기생이야. 나도 모르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렸다. 저 문지방을 넘으면 내 인생은 세상에 갇힌 새의 신세가 될 것만 같았다. 나는 문을 닫고 신발을 신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 옷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 있는 16의 처녀. 아니, 벌써 과부가 되어버린 가련한 내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다. 3월 밤 하늘에는 초승달이 차가운 실눈을 뜨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돌고 등이 오싹해졌다. 왜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느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행수 어른이 마루에 서 있었다. 검은 형체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이 꼭 저승사자 같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마침 수정 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언니는 활짝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아직 안 들어가고 왜 이러고 있니? 언니는 내 옷보따리를 받아들고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한이야,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길로 접어든 거야. 힘들겠지만 가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니 최선을 다해 가보자. 언니 고마워. 그런 말은 하지 마. 너희 부모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는데
가난한 우리 집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했던 맛있고 정갈한 음식을 너희 집에서 많이도 먹어보았지. 너희 할머니와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반기시며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꼭 밥을 먹여서 보내곤 하셨지. 드디어 아침이 찾아왔다. 밤새 온 집안을 덮었던 안개가 따스한 3월의 햇살에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다. 새소리가 맑고 청량하게 들려왔다. 언니는 내 머리를 찬빗으로 곱게 빗어 한 갈래로 따 그 따은 머리를 2번 비틀어 말아 올려 낭자를 만든 다음 옥비니로 고정시켰다. 나는 어제 저녁에 행수 어른이 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남색 긴 스란 치마와 3회장 저고리에 흰 버선이었다. 치마는 내가 입는 치마보다 2치나 더 길어서 그도 올려 오른쪽으로 여며 입고 허리띠를 메어 입어야 했다. 드디어 기생복색을 입고야 마는 신세가 되었다. 자, 이제 됐다. 우리 한이 참 곱네. 언니는 내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밝게 웃으며 말했다. 넌 오늘부터 경성에서 최고의 예술인이 될 수업을 받을 거야. 여기서 받는 수업 어느 것 하나 게을리하지 말고 너의 것으로 만들도록 해. 그러면 더 밝은 너의 길을 만나게 될 거야. 언니의 기운찬 말에 나도 힘을 받아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암담했던 지난 시간이 안개가 그치듯 서서히 사라지고 햇살이 비춰오는 것 같았다. 선생님께 아침 문안을 드렸다. 어제는 무섭기만 했던 행수 어른이 아침에 보니 약간의 엄한 모습은 있지만 어제처럼 무섭지는 않았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진향이다. 진수무향. 즉, 물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하고 맑은 물은 일체 잡스러운 내음을 풍기지 않는 법이라는 뜻이니라. 나는 금화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 읊조려 보았다. 진향, 진수무향, 진향. 해어화.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복이 되며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 방초를 성화시라 허든고. 첫 가곡 수업 시간이었다. 금화 선생님은 신입 문화생인 우리들에게 먼저 수정 언니의 가곡을 듣게 했다. 수정 언니는 이미 권본에서 여창 가곡으로 꽤나 알려져 있었다. 선생님은 언니의 성음을 두고 천부적이라 했다. 마치 여창 가곡을 부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다. 언니는 타고난 음성이 가늘고 고운 데다 노래를 부를 때 그 선율의 음색이 선명했다. 선생님은 그 어떤 사람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명인이라고 감탄에 맞지 않았다. 가곡의 문외한인 내가 들어도 언니의 노래는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어느 대목은 맑고 영롱한 양금 소리와도 같고 또 어느 대목에서는 가늘고 또롱또롱한 꾀꼬리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기성이 독특하였다. 언니는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무엇에 도취된 듯 눈을 한 곳에 고정한 채 2손바닥으로 방바닥을 가볍게 치는 것으로 박자를 맞추며 청아하고 실험 없이 그 고운 노래를 이어나갔다. 나는 언니의 자태와 목소리에 매료되어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동기생들도 모두 압도된 듯 숨죽이며 빠져들었다. 가곡을 부를 때는 먼저 앉음새가 중요하느니라. 몸 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라. 그리고 세운 무릎 위에 2손을 포개어 얹고 요두 접목, 즉 머리를 흔들거나 눈을 굴려서도 아니 되느니라. 고개를 다소곳이 하고 눈을 반쯤 내리떠서 일정한 점에다 꽂은 듯이 둔 채 똑바로 앉아 맑고 청청한 음색으로 불러야 한다. 처음 취한 자세로 한바탕이 전부 끝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숨은 길수록 좋다. 단전에 힘을 주어 속목을 뽑아내는데 그 속목을 넣을 때 삿붓 베는 듯 가볍고 곱게 목을 사용해야 하느니라. 숨의 길이를 키우는 요령은 그 속목으로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느니라. 또한 장단은 2손으로 짚는데 무릎을 치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 두 손을 놓고 짚어야 하느니라. 손이 세운 무릎 위까지 올라가도 아니 되고 한 배에 맞지 않게 손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빨리 내려와도 아니 된다. 손장단 움직임이 노래의 일정한 한 배와 서로 일치하도록 장단을 짚어야 하느니라. 문화생들은 우조, 이수대엽의 버들은 한 곡을 배우는데 일요일만 빼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연습을 했다. 이 한 곡을 배우는데 3, 4개월이 걸렸다. 금화 선생님은 이 우조 이수대엽의 가두인 버들은 세 글자를 불어넣은 것이 여창가곡 학습의 관문이자 초점이라고 했다. 이 가두 석자부터 여창가곡 15곡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조 이수대엽부터 우주오 두거, 반엽, 계면 이수대엽, 계면 두거까지 5곡을 배우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마저도 선생님의 마음에 들기까지는 아무리 우수한 문화생이라도 3, 4년은 좋게 걸린다 하였다. 금화 선생님은 한 채의 흐트러짐 없는 안점 자세로 우리들에게 안점세를 가르쳤다. 그 자세로 1시간을 유지해야 했다. 30여 분이 지나면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머리나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여지없이 곤장이 어깨로 날아왔다. 선생님은 노래 강의를 할 때는 길이가 약 1자 정도 되고 지름이 약지 2마지 정도의 박달나무로 만든 작은 곤장을 늘 들고 있었다. 문화생들이 연습을 게을리하면 가차없이 곤장이 허벅지나 어깨로 날아왔다. 그 곤장을 맞으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곤장 외에 선생님의 교육도구 중 또 하나는 길게 기른 새끼 손톱이었다. 선생님은 그 손톱을 치켜 세우고 마치 생선의 배를 따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제자의 겨드랑이 안쪽의 연한 살 가운데를 날카롭게 쭉 금을 그었다. 그 볼을 받은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엄살을 부리면 선생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허허 웃었다. 우리 문화생들은 그것을 일명 생선벨딱이라고 불렀다. 선생님은 교육에는 엄하였지만 일상에서는 아버지처럼 자상하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나는 선생님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어느 날 가곡 연습을 하다가 잠시 게으름을 피우는 사이 선생님의 회초리를 맞았다. 매일 맞는 매이지만 그날은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밤늦게까지 혼자서 연습을 하고 방으로 돌아오다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렸을 때 저녁상을 물린 후 아버지는 우리 남매들과 평상에 누워 종종 별 이야기를 해주었다. 목이 뿔 매캐한 연기가 오르는 곳을 따라 하늘을 올리다보면 별들이 총총 빛났다. 아버지, 별들도 이름이 있어요? 그럼 있고 말고 저기 저 별이 바로 북극성이야. 모든 별들이 그 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단다. 북극성? 난 아버지 별이라고 부를래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북극성이 가장 먼저 보이고 그 이후에 다른 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은 별천지였다. 아버지는 견우성과 직녀별,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 S자 모양의 정갈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별들의 나라가 궁금해졌다. 아버지는 그 별들의 나라를 우주라고 했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치면 곧 닿을 듯 했다. 갑자기 하늘이 나를 쑥 빨아들일 것만 같았다. 나는 그 무한한 힘이 무서워 아버지 팔에 꼭 매달렸다. 아버지는 북극성에서 꼭 5발자국을 가면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 남매들은 서로 그 별을 먼저 찾으려고 마루에서 일어나 5발자국을 가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할머니는 새벽과 밤에 늘 정화수를 떠놓고 북두칠성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그 북두칠성님은 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가 생각하면 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어느새 오셨는지 금화 선생님이 내 어깨를 토닥거렸다. 진양아, 과거는 떨쳐버려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당당한 여성이 되거라. 너에게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여성이 될 것이다.
나는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선생님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라고 늘 이러셨다. 그렇게 되려면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한다며 교육을 강조했다. 때로는 서럽고 힘들었지만 내게 있어서 배움은 최고의 기쁨이었다. 나는 건본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빠르게 익혀갔다. 그맛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놀라워했고 동기생들 일부는 내게 질투의 눈총을 보내기도 했다. 그맛 선생님은 특별히 나를 귀여워했다. 이듬해 선생님은 나를 넷째 양녀로 삼고 나에게 특별 수업을 해주었다. 일종의 개인 교습이었다. 잔 노래인 평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품격 높은 궁중무용도 함께 배웠다. 무용은 춘행전을 비롯하여 쌍검무, 연화대무, 포구락, 가인전목단을 배웠다. 승무는 한성준 선생님에게 따로 배웠다. 그 중에서 나는 춘행전 추는 것을 좋아했다. 명창 10인이 나와도 명무 한 사람 나오기란 어렵다. 그 까닭은 춤에 있어서는 자태 용모가 뛰어나야 하며 그 기질도 온화하여 그 춤에 맞아야 하니 몸 움직임이나 춤사위는 배워서 훈련하면 될 수 있으나 그 자태는 타고나지 않고서는 자작이 불가능하므로 몸태를 갖추기가 우선의 조건이다. 또한 무희는 물찬 제비 같은 몸매에 외씨 같은 발맵씨를 가져야 한다. 그 발맵씨에 아름다움이 있는 고로 치마로 발을 가려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단정한 자태로 반드시 서서 고개를 약간 다소곳이 눈을 반쯤 떠서 내리깔고 두 손을 모아 포개어 놓고 섰다가 평조회상 상령산의 긴 첫 장단에 정중히 몸을 반쯤 숙여서 인사를 하고 첫 박을 치면 장단 한 배에 맞추어 오금을 천천히 죽였다가 같은 한 배로 오금을 펴는 동시에 오른쪽 발을 무겁게 들어 엇비섯이 띄워 앞으로 한 발자국 사뿐히 내려놓기를 좌우 2회씩 걸어서 화문석 한가운데까지 나가는데 이때 발끝이 치켜 올라가 발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평발로 들어서 사뿐히 놓아야 한다. 이때 발끝을 내밀어 딛지 말고 자신 앞으로 약간 당기듯이 딛는다. 그 발 움직임에 따라 몸도 비스듬히 반쯤 모로 서서 맞바로 정중히 나간다. 그맛 선생님은 항상 온 정열을 쏟아 문화생들을 가르쳤다. 선생님은 정악과 가곡 분야뿐만 아니라 춤솜씨 또한 천품이었다.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추는 춤사위 한 동작 한 동작의 자태는 그야말로 아름다웠다. 다른 춤도 그러하지만 춘행전은 특히 그 자태 용모가 8할은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첫 조건이 자태라고 하였다. 발과 몸을 비스듬히 약간 틀어서 나가는 것은 이 춘행전이 궁중무용으로 임금님 앞에서 추었던 춤인지라 처음부터 어전을 향할 수 없어서 예절답게 정중히 비켜나가는 법이다. 이때 발을 무겁게 한 배 넉넉히 사뿐히 띄워 옮겨 밟으며 손사위도 여유있게 정중히 추면 그 긴 장단에 느린 동작에 굴곡이 없는 듯 하지만 실은 그 긴 장단에 춤추는 동안 어느 한 장단에도 멈추는 곳이 없고 굴곡은 조용한 가운데 살포시 동하므로 추는 사람이 아주 숙달된 기능에 따라 아련히 요염한 가운데 예술의 멋과 획이 표출된다. 춤도 많이 추어서 무르익은 후 오금이 풀려야만 그 긴 장단에 그 정중한 춤 가운데 묻혀있는 춘행전의 신비하고도 깊은 정중동의 멋이 표출되느니라. 또한 손을 들 때나 내릴 때나 앞뒤로 움직일 때나 양팔을 동시에 들어 올릴 때나 무겁고 여유있게 팔을 움직여야 한다. 양팔을 든 채로 춤을 추는 가락이 많은데 양팔을 동시에 일자로 들어 올렸을 때 한삼 속에서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에 접어 붙이고
손목을 뒤로 틀어 놓으면 자연히 양팔이 팽팽히 일자로 펴지고 팔에 힘이 생겨 균형 잡힌 저울대같이 되며 그 자세로 한참 춤을 출 수가 있게 되느니라. 몸도 구부리지 않고 곡지게 접는 듯이 기울이면 그 자세의 굴곡이 매우 아름답다. 이러한 춤 자세를 갖추어서 그 우아하고 긴 장단의 반주에 맞추어 요염하게 한들한들 팔랑이는 손 춤사위와 특히 발맵시는 땅에 깔아붙인 듯이 하고 사뿐사뿐히 거니는 모습이 마치 물이 스며드는 듯 해야 하느니라. 사뿐사뿐 밀어서 추는 모습은 그 우아한 장단에 묻어 안기어서 몸이 동동 뜬 듯 해야 하느니라. 이 경지에 다다르면 춘행전에만 묻혀있는 고귀한 멋과 예술성이 비로소 역력히 표출되므로 춤추는 사람이 스스로 도취되어 환상의 세계에서 우화 등선하는 듯한 경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마 선생님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엄중하게 가르쳤다. 게다가 제자들의 재질을 보아서 궁치의 국문서예와 사군자도 가르쳤다. 이렇게 2해 정도의 수련이 끝나면 배반을 치른다. 그러나 학습이 미달이면 통달할 때까지 학습이 연장된다. 워낙 수련 과정이 어려워서 맨 처음 노래반을 모을 때는 약 20-30명이 넘던 인원이 배반 때가 되면 겨우 전번 배반 때 떨어진 문화생을 합쳐서 10여 명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 배반이란 일종의 수료식으로서 학교 발표회 겸 피로연 행사였다. 배반을 치를 때는 반주를 동반했는데 장고, 금운고, 양금, 해금, 대금 등의 악기 반주를 청하였다. 여창 배반을 치를 때는 여창 가곡의 15곡 중에서 우조 중거, 평거와 계면 중거, 평거, 환계락을 제외한 10곡만을 발표했다. 반주와 더불어 여창 가곡의 시작은 향수기생의 수창으로 시작되었다. 향수기생을 뽑을 때는 동기생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부르고 용모, 태도, 수신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으로 정했다. 그마 선생님께서는 직접 장단을 짚어주시곤 하였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반주에 앞서 선생님의 손장단을 한 동작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수대엽, 버들은부터 계면 편수대엽, 모라는까지 10곡을 매 곡마다 노래의 첫머리에 세 글자, 예를 들면 버들은을 향수기생이 수창을 내면 이어서 다음 부분 시리대고부터 동반생들이 끝까지 함께 따라 부른다. 남창이 편락인 나무도 바위도를 부르고 나면 여창이 계면 편수대엽 모라는을 부른 다음 최종으로 남창과 더불어 태평가를 합창한다. 이때 태평가의 첫머리에 태평성대부터 남녀 합창으로 시작하여 불러서 끝을 맺은 후 가곡의 배반은 일단 끝을 맺는다. 이 우렁창 태평성대가 나오면 그야말로 풍진 세상을 저 멀리 하고 태평성대의 선경으로 날아오르는 듯 속세에 찌들어 구겨진 마음이 일시에 부채살처럼 펼쳐져서 심기가 평안해지고 안정감에 젖어드는 것 같았다. 노래의 반주는 장고, 금운고, 대금, 양금 4가지만 연주해준다. 그 후 약 1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미리 준비된 주안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주안상을 일러 배반상을 차린다고 한다. 배반상이 들어오면 향수기생이 선창으로 권주가 불로초로를 내고 그 다음을 합창으로 끝을 맺는다. 불로초로 술을 빚어 만년배에 가득 부어 잡으신 잠마다 비나이다. 남산수를 이 잔 곧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그 다음 향수기생이 장진주를 독창으로 부른다. 이 배반의 모든 절차를 치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2년 혹은 그 이상 공부를 해도 학습이 미달하거나 그마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치를 수가 없었다. 1934년 개인적으로는 운 좋게도 내가 그마 선생님의 배반을 치른 마지막 수석 제자가 되었다. 그 이후로는 일체 배반 치르는 행사가 없었다. 아마도 세태의 변화로
우리 전통 놀이는 본래의 빛이 급격히 퇴색되었기 때문이리라. 이렇게 해서 여창은 완전히 끝이 나고 배반상을 물린 다음에는 춤 배반을 치른다. 춤은 궁중무용인 춘행전을 비롯하여 연화대무, 포구락, 쌍근무, 승무 등을 추었다. 이 가운데 춘행전은 한국 고전무용의 한 기본이요. 거기다가 몹시 어려워서 같은 해에 수료한 동기생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없으면 몇 회라도 먼저 수료한 선배 가운데 인정받은 사람이 대신 추어줄 정도로 그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썩 드물었다. 내가 춘행전으로 춤 배반을 무사히 치러자 선생님은 나를 무척 기특하게 여겼다. 금화 선생님의 꼼꼼한 가르침으로 나는 3년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예기로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과 함께 박람회, 경성시민대 운동회, 관화회 등 여러 곳에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다. 요리집에 큰 행사가 있을 때도 수정 언니와 몇몇 선배들과 함께 연주를 하기도 했다. 언니들의 팬들은 나날이 늘어나서 경성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언니의 가곡을 듣기 위해 오곤 했다. 나도 언니처럼 당당한 얘기가 되리라. 언니는 낮에도 여러 곳에 공연을 다니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내게 신경을 써주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언니의 인기가 상승할수록 내 인기도 올라갔다. 언니가 시간이 맞지 않아 공연을 갈 수 없는 곳은 나를 보내곤 했다. 나는 선생님과 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가무와 가야금 연주와 가곡을 밤낮으로 연습했다. 그렇게 세상 물정 몰랐던 한의에서 모진 풍랑을 거쳐 진양이란 새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나는 그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다. 나는 가무, 가곡, 가야금 연습 외에도 틈틈이 글쓰기를 계속해오고 있었다. 일기뿐만 아니라 시조를 외울 때도 직접 쓰면서 외우곤 했다. 그 무렵부터 테스를 필사하기 시작했다. 수십 번이나 읽었던 테스를 한 페이지씩 꼼꼼하게 쓰다 보니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기생이 문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원작으로 된 테스를 읽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그러다 보니 조선어학회, 신문사, 잡지사 등 여러 곳에서 나를 인터뷰하거나 취재를 하러 왔다. 어느 날 삼천리 잡지사를 운영하는 파인 김동환 선생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 삼천리 잡지사에 진양씨의 수필을 한 편 싣고 싶소.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동안 일기 정도만 틈틈이 써본 것이 전부인데요. 일기 쓰다 쓰면 됩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그의 끈질긴 제안에 어쩔 수 없이 한 편의 수필을 완성했다. 제목은 눈 오는 밤이었다. 이 수필이 삼천리에 발표되자 문단의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 내 글을 보고 직접 청혼을 해오는 남자도 있었다. 동경 유학생이었는데 나를 기적에서 빼내주겠다고 혼인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거절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당당하게 홀로 서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심조로 삼고 살아가던 터였다. 그 이후 김동환 선생은 또 한편의 수필을 더 청탁해왔다. 처음보다 글을 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두 번째 수필을 발표하게 되었고 나는 문학기생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1935년 1월. 겨울이지만 내게는 그리 춥지 않은 나날이었다. 삼천리 잡지사에서 보내준 문학 잡지를 읽느라 겨울 추위도 잊은 채 지내고 있었다. 그 무렵 조선어학계 해관 신윤국 선생이 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글씨를 아주 잘 써놓은구나.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황진이 시조 중 한 수입니다. 아주 좋구나. 해관 선생은 조선어학회의 실질적인 후원자였다. 선생은 금화 선생님을 설득하여 나를 일본에 유학 보낼 것을 제안했다. 우리 것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 같은 금화 선생님은 선뜻 허락을 해주었다. 유학의 길, 스물의 나이, 순결하고 청순한 16의 나이에 과부에서 기생이 되었다가 드디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다. 테스도 원치 않았던 남자에게 정조를 잃고 그 남자의 자식마저 땅에 묻은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두 번째로 떠날 때의 나이가 나와 같은 20살이었다. 나는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테스는 더보빌가의 옛 영지인 텔보세이지라는 낙농장에서 젖자는 일을 하러 떠났다. 나는 내 소망이던 공부를 하러 떠나니 테스보다는 훨씬 나은 운명이라 스스로 위안하면서 휙휙 서치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스치는 저 풍광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수가 한참 지난 2월 말이었다. 아직 겨울의 위세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어둠이 그치지 않은 주위는 스산했다. 경성역에는 첫 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3등실에는 앉아있는 사람들 외에는 서있는 사람들이 통로를 다 차지하고 있어 한 번 자리 잡으면 옴짝달싹 못할 만큼 비좁았다. 기차가 차가운 바람을 헤치고 경성역을 출발했다. 희미한 전등불빛 아래 차창밖 풍경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일본 유학이 결정되고 나서부터 나는 공부를 하러 떠나는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공부하는 학생이 된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부풀어 고국을 떠난다는 것이 전혀 슬프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감격과 기쁨이었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정말 고국을 떠난다는 것이 실감났다. 갑자기 울컥하며 코끝이 아려왔다. 배웅 나온 오빠는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서 있었다. 나는 멀어져가는 오빠와 고향의 풍경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창에 이마를 받고 오른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밖을 보았다. 하지만 창에는 상기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낯익은 얼굴의 여자. 이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는 여자의 눈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차장에서 얼굴을 떼니 비로소 객실 안에 사람들이 보였다. 같은 기차를 탔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의 삶이 차창에 일렁거렸다. 기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사람, 좌석 칸막이에 간신히 엉덩이를 걸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람, 고된 여정이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사람, 손잡이를 잡고 서서 초점 없는 눈을 껌뻑거리는 사람. 저들에 비하면 나는 자리라도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감사했다. 기차의 경적 소리가 짧게 2번 울렸다가 다시 길게 울렸다. 바깥의 얼씬해서런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내 어깨에 매달려서 나의 불행을 조장하며 희롱하던 원숭이를 떨쳐내고 의기양양하게 떠나는 내가 대견스러웠다. 지난 시간들이 기차의 속도만큼 휙휙 지나갔다. 그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이제는 조각조각 파편들일 뿐이라는 듯. 일본에 도착하면 3월이 될 것이다. 곧 따스한 봄이 오겠지. 봄이면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그 꽃들을 찾아온 벌들과 새들의 소리가 왁자한 관철동 집. 태풍이 불던 날의 그 음산함. 황금에 환장하여 탐욕으로 이글거리던 남자. 영문도 모르고 쫓겨난 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던 5 남매들. 그 무거운 짐을 주체 못해 점점 기력을 잃어가던 어머니.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책 테스. 만주 안동 고녀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즐거웠던 날들. 다시 침울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날.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가던 날. 합방도 해보지 못한 남편이 우물로 뛰어들던 날. 16도 안 된 나이에 가수댁이 되어 다시 돌아온 집. 끝날 것 같지 않은 가난, 그리고 기생의 길, 어머니의 죽음. 이 모든 일들이 10년, 아니 100년이나 지난 시간 같았다. 나는 이미 인생을 다 살아버린 이제 갓 20살 늙은이만 같았다. 드디어 8시간 30분 만에 부산역에 도착했다. 오랜 시간 달려온 열차는 마지막 역에 무사한 착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삐걱거리며 서서히 멈춰섰다. 기차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인파에 밀려 나도 역을 빠져나왔다. 역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관보연락선을 타려는 사람들이라니 놀라웠다. 나를 지나쳐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다. 노동자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 큰 보폭으로 부두로 향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어 싸움을 하는 것만 같았다. 일본은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여 일본의 공사판이나 광산으로 사람들을 내몰았다. 그것은 거의 강제징용이나 마찬가지였다. 머리를 짧게 깎고 양복을 빼입은 신사들, 상투머리에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도 보였다. 머리에 진 보따리를 인 중년의 부인네들도 여기저기 보였고 한 손에는 5살쯤 보이는 사내아이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머리에 인 짐을 잡고 가는 여자가 엉덩이까지 내려온 어버나이를 추스르느라 잠시 멈추는 모습도 보였다. 나보다 어려 보이는 처녀들도 여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하러 현해탄을 건너려는 것일까? 유카다를 입은 일본인들과
기모노를 입고 높은 게다를 신은 여성 일본 여인들도 심심찮게 보였다. 거의 모두들 한 곳으로 향했다. 저 무리들만 따라가면 부도가 나올 것이니 애써 길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되었다. 고무신, 게다, 운동화, 구두, 군화들이 무질서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뒤죽박죽 섞여 공중으로 올랐다가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경상도 말, 전라도 말, 함경도 말, 평안도 말, 경기도 말, 일본 말들이 왁자지껄했다. 말할 상대가 없는 나는 괜스레 주눅이 드는 것 같기도 했다. 구름막군들이 큰 짐을 손수레에 싣고 내 옆을 바삐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흐름한 무명 바지 저고리에 수건을 머리나 목에 두르고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땀을 닦기도 했다. 아마도 배에 실어 보내야 할 짐들인 것 같았다. 달구지꾼이라도 좋고 호랍이라도 좋으니 짝을 지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해라. 어머니는 그 곱던 모습이 몇 년 만에 피골이 상접해졌다. 지병은 계속 악화되었다. 급기야는 후두 결핵으로 번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기조차 힘든 상황까지 되었다.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먹을 것을 사들고 가면 어머니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다. 기운 없어 말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단 몇 마디만이라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딸이 있어 이때가 어머니에게는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누워서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새 잠이 들곤 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하다며 당신의 상의를 해치고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앞가슴을 쾅쾅 쳤다. 어머니는 말할 기운도 울 기운도 숨 쉴 기운도 없는지 앙상하게 드러난 가슴뼈만 약하게 움직였다.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응어러진 한을 토해낼 수가 없어서 가슴만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참을 몸부림치더니 진정이 되자 내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이야, 너의 지극한 간호에도 내 병은 날로 깊어만 가는구나. 어린 것이 내 어린 이쁜 내 딸 한이가 무슨 업보를 그리 지었기에. 아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자식을 이리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 애미는 이제 더는 버틸 기운이 없구나. 한이야, 부디 이 어미가 떠난 후에라도 마음 착한 호랍이라도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해라. 너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내가 어찌 저 세상에 가서 네 아비를 본단 말이냐. 어머니는 내가 기생이 된 것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다. 과부이기도 하면서 기생은 총각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관습을 떨치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틈만 나면 구름막군이라도 좋으니 호랍이라도 좋으니 가정을 이루라고 당부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어느 누구에게든 본관과 아버지 함자를 말하지 말라고 했다. 허울 좋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절갑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연료비를 받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다. 당신의 딸이 기생이 된 것을 죽을 때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딸이 이제 신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가고 있으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어머니 얼굴이 어렁거렸다. 청록색 상의와 무릎까지 오는 바지에 지카답이 작업화를 신은 남자들 여럿이 군중들에게 위압적인 말투로 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왼쪽 팔에 붉은 완장을 차고 있었다.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붉은 완장을 찬 이들 앞에서 몰려가서 한 줄로 줄을 서고 있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들과 나보다 어려 보이는 처녀들도 있었다. 배에 오르는 사다리 앞에서 형사들이 뒷짐을 지고 성선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바로 내 앞에 있던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말이 좀 많아 보이는 남자가 불쾌한 듯이 형사를 한번 쳐다보곤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형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신분증과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다. 남자 둘은 갑판 밑에 있는 3등실로 내려갔다. 회관 선생은 젊은 여자가 혼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2등실표를 끊어주었다. 내가 배정받은 2등실은 작은 방에 2층 침대가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통로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드디어 출발을 알리는 백구동 소리가 길게 울렸다. 배가 붕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마, 드디어 당신의 딸 한이가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있어요. 선창으로 내다보이는 바다 멀리 수평선에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선실에 두고 석양을 보러 가판으로 올라갔다. 석양은 서쪽 바다와 하늘을 온통 붉게 비추더니 금세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석양빛에 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역시도 달구지꾼에게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렇게 부산 항구도 서서히 멀어져 갔다. 어느새 검푸른 바다 위에 달빛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드문드문 반짝거리는 하늘의 별들, 바다의 어선, 배가 만들어내는 하얀 물결이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 심장을 짓눌렀던 가슴속 울분의 덩어리가 파도에 하얗게 부서져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 부서진 파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려도 시원하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 이래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가판 난간에 팔을 기대고 서서 바다 먼 곳을 바라보았다. 동서남북이 망망대해였다. 하지만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다. 바다를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다. 이 배를 타고 가면 서양 선교사 부인들의 나라에도 갈 수 있을까? 저 바다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버지가 말한 우주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얼마만에 느껴보는 행복인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자유와 행복이다. 가판 위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저들도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점점 멀어져가는 고국과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심각한 얼굴로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별로 유쾌한 기억을 떠올릴 것도 없는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사람들,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의 지친 모습, 또 한쪽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다 하면서 눈물을 찍어내는 사람들. 육지가 아닌 망망대해 위에 몸을 맡긴 사람들은 저마다 알 수 없는 앞날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항구에서는 궁궐만큼이나 거대해 보이던 관보 연락선이 망망대해에서는 한 개의 작은 점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나의 점 위에 겨우 매달려 있는 생명의 불안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겠지. 이렇게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저마다의 운명을 과연 누가 지고 있는 것일까? 한기가 느껴져 방으로 가는 도중에 삼등실을 지나쳤다. 삼등실 안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남녀노소로 꽉 차 있지만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한쪽에는 백길에 익숙해 보이는 젊은 몇 사람이 일본말과 조선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무거운 침묵을 깰 정도는 아니었다. 삼등실 성객들 과반수가 조선 노동자 같아 보였다. 그들 대부분은 조그맣고 얇은 담요 조각을 깔고 드러누워 있었다. 배 타기 전에 보았던 어린 처녀들도 구석진 곳에 쪼그리고 누워있거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애써 잠을 청해보려고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는지 뒤척거리고 있었다.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반백의 노인이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여인은 아기가 자꾸만 칭얼대는지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다. 여인 옆에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간신히 붙잡고 종종 그러므로 어머니의 보폭을 견뎌내야 했을 사내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의 치맛단을 꼭 잡고 있었다. 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내 가슴을 무겁게 했다. 관보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매일 이리도 많다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적은 수라고 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거나 병든 사람들만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그들이 가난과 무주의 풍파를 잘 극복하길 바라면서 내 방으로 가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성슨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일본 형사에게 투덜거리던 남자였다. 남자는 키가 작고 넓은 얼굴에 눈은 새우 눈처럼 작고 입술이 두툼했다. 그 뒤에는 그 남자와 동행인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눈인사를 하고 좁은 통로를 비켜나가려고 하니 남자가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명호이고 이놈은 제 친구 이홍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부산 항구에서부터 눈여겨봤습니다. 혼자 여행하시는 것 같던데. 저희는 동경 유학생입니다. 법학 전공이지요. 어쩐 일로 일본을 가십니까? 우리처럼 아가씨도 공부하러 가십니까? 네. 하하, 반갑습니다. 이명호는 호탕하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손을 내밀었다. 뒤에 있던 남자도 손을 내밀며 이영주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남자는 이명호라는 남자와는 상반되는 외모였다. 훤칠한 키에 눈은 소 눈망울처럼 크고 선한 인상을 풍겼다. 바닷바람이 좋던데 우리 갑판에 올라가 인생사 이야기나 나누면서 긴 밤을 지새웁시다. 이명호가 제안했다. 나는 피곤하여 쉬어야겠다고 말하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힘들게 잠을 청해 보았지만 가끔씩 울리는 백고동 소리에 깨다 잠들다 반복했다. 밤이 길게만 느껴졌다. 가도 가도 바다 위였다. 방은 캄캄하여 몇 시나 되었는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갑자기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아래층 승객들이 모두 뒤죽박죽 쏠리고 몰리며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위층으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들과 어린애 우는 소리, 여자들의 비명 소리들로 아수라장이었다. 같은 방에 있는 여자들도 모두 깨어나 침대 난간을 꼭 붙잡고 하나같이 긴장하고 있었다. 모두들 눈을 감고 기도를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배 흔들림이 계속되자 나는 속이 울렁거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누워있을 수도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비몽사몽인 상태로 몇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는지 알 수 없었다. 드디어 시모노세키의 선착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와 안내방송이 나왔다. 그러나 안내방송이 나오고 나서도 배는 육지에 바로 닿지 않았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나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곧바로 발을 육지에 놓을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드디어 하선 준비를 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사람들은 지친 모습으로 각자의 짐을 들고 출입구 쪽에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멀미가 계속되어 서 있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 토해서 더 나올 것이 없는지 속은 나아졌다. 좀 어떠십니까? 어젯밤 봤던 이홍조였다. 그는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내 옆에 앉아 물을 건넸다. 나는 이홍주가 준 물을 몇 모금 삼키고는 다시 얼굴을 무릎에 묻었다. 도저히 일어설 기운이 없었다. 이홍주는 그의 오른팔로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기대게 해주었다. 나는 면목도 없이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하선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다. 이홍주는 몇 번이나 물을 먹여주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이홍주의 어깨에 기대었던 상체를 떼고 고쳐 앉았다. 그는 남은 물을 다 마시라고 건네주었다. 그가 생명의 은인 같았다. 지친 형색으로 짐보따리나 가방을 들고 머리에 인 성객들의 화선이 이어졌다. 고맙습니다. 나는 얼굴을 들어 이용주를 올려다보았다. 소처럼 우직하니 믿음직해 보이는 남자였다. 화장실을 다녀온 곳인지 옷을 추스르며 이명호가 다가와서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아, 이제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이명호는 너스레를 떨며 맨 뒤쪽으로 가서 줄을 섰다. 이명호가 내 가방을 들고 이용주는 나를 부축했다. 이용주의 손이 닿은 어깨가 따스했다. 하수는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드디어 육지. 시모노세키 선착장 밖으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명호가 물었다. 동경으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경에 갑니다. 그럼 같이 동행하면 되겠군요. 아가씨는 복도 많습니다. 이렇게 듬직한 보디가드를 2명이나 앞세우고 가니 말입니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이름은 밝혔는데 아가씨 이름도 알려주시죠? 네, 저는 집에서 한이라고 부릅니다. 한이요? 그 참 귀여운 이름입니다. 나는 이용주가 믿음직스러워 이명호의 제안에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이용주는 말수가 적었고 진심 어린 배려를 하는 반면에 이명호는 말이 많은 데다가 내내 투덜거리고 눈빛도 약간 엄룡스러운 듯 했다. 기차 안에서 저녁을 먹고 나니 한결 몸이 회복되었다. 기차는 밤새 달려 드디어 다음날 아침 동경역에 도착했다. 경성에서 동경까지 꼬박 사흘이 걸린 것이다. 무사히 살아서 도착한 것이 감격스러울 정도였다. 동경역은 경성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컸다.
그들의 하숙집도 동경대학 근처라고 했다. 우연찮게도 내가 머물 다이타바시 근처라고 했다. 우리는 큰 인연입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명호는 참 기막힌 인연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동경역에는 해관 선생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 나와 있었다. 안내자는 내가 묵을 하숙집 주인이면서 택시 운전사였다. 남자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했다. 동경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무척이나 멀었다. 광활하고 번화한 도로에는 차와 사람들로 붐볐다. 높은 빌딩과 옛 건물들의 조화가 잘 어울린다 생각되었다. 깔끔하고 고풍스러운 문화도시였다. 그러나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의 부요함에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멀리서 되돌아 동경역을 보니 경성역과 비슷한 외관이었다. 예전 안동고뇨의 일본인 선생이 경성역은 동경역을 본떠 지었고 또 동경역은 베를린 중앙 역사를 본떠 지은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일본이 경성을 식민지배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경성역을 일본식 역으로 새로 짓는 일이었다. 하숙집에 도착하니 여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남자는 내 짐을 차에서 내려 내가 거처할 방으로 가져다 놓고는 다시 차를 몰고 나갔다. 여주인은 자신을 미치코라고 소개했다. 눈매는 크지 않지만 선량해 보였고 오똑한 코에 입술은 얇았다. 몸매가 날씬하니 가볍게 걷는 맵시에 눈길이 갔다. 하숙집은 3층 건물로 내가 거처할 방은 2층이었다. 1층은 부엌 겸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찬장 아래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옆으로 내 키만한 냉장고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긴 테이블에 등받이 없는 동그란 의자가 5개 놓여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는 중인지 식욕을 돋구는 냄새가 났다. 나는 갑자기 허기가 느껴졌다. 집밥을 빨리 먹고 싶었다. 내가 거처할 방은 한 사람이 겨우 오를 정도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방이었다. 6조 다다미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외풍이 센지 썰렁하고 습했다. 가구는 작은 옷장 하나와 안전뱅이 책상 하나가 다였다. 작은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 미치코는 짐은 이따가 풀고 식사를 하러 바로 내려오라고 말하고는 계단을 내려갔다. 일본에서의 첫날 밤은 편안했다. 잠자리가 편한 곳이 명당이라는 할머니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이 집에서 기분 좋은 일들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방이 좀 춥고 습했지만 이보다 더 못한 환경이라도 상관없었다. 3학년에 편입한 문화학원은 하숙집에서 가까웠다. 간절히도 원했던 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는 날들이 주어진 것이었다. 오전에는 신다이타에 있는 연수학원에서 기초가 부족한 수학과 영어 과목을 배우고 오후에는 집에서 복습과 예습을 한 후 저녁에는 야간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갔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나는 향수병을 느낄 시간도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공부에만 정신이 팔려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였는데 어느새 봄이 가고 6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느닷없이 이홍주와 이명호가 하숙집으로 찾아왔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겹쳤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하하하, 우리가 법합도 아닙니까? 귀신이 숨어있는 곳도 귀신같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명호가 유쾌하게 말했다. 공부는 잘 되어갑니까? 이홍주가 물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책에서 벗어나 젊음을 발산해 봅시다. 이명호의 제안에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승낙을 했다. 우리는 근처 요요기요야마 공원을 산책했다. 주말이어서인지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3355 산책을 하는 사람들, 시원하게 물을 뿜는 분수가 있는 연못 벤치에 앉아 사색을 즐기는 여인들과 노부부, 짙은 초록 잔디 위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공원 숲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 이 모두가 한없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아니, 평화로움을 넘어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 평화롭네요. 내게는 언제 저런 평화가 올까요? 나도 모르게 신세 한탄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지금 평화롭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이영주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저들도 모두 나름대로 삶의 애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저들의 모습이 평화롭다고 느낀다면 저들 중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 참으로 부러울 것입니다. 이용주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누구나 삶의 비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니까.
공원을 다 돌아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이명호는 벌써 실증이 났는지 다른 곳으로 가보자고 했다. 우리는 근처 공원에 있는 메이지 신궁을 방문했다. 저 더러운 곳에 왜 발을 들어놓느냐? 다른 데로 가자. 이명호는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우리 조선을 침략한 메이지 일왕을 일부러 찾아볼 게 뭐냐고 투덜댔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열도 자체에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했지.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들어가 보자. 무조건 일본에 대한 분노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일본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적을 알면 백전백성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우리가 일본을 적대시하고 거부할수록 우리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라도 우리는 저들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일본에 공부를 한 이유도 바로 일본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잖아. 이용주의 말에 이명호도 공감을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알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이지. 일본 쪽발이 놈들 어디 두고 보자. 이명호가 씩씩하게 앞서 걸어갔다. 이용주와 나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메이지 신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울창한 숲에서 불어오는 초록바람이 신선하였다. 그렇게 정신없이 쏘다니다 보니 저녁이 되었다. 자, 이제부터 본게임에 들어갑시다. 나는 아까부터 목젖이 칼칼해서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야. 시원한 맥주 한 잔씩 어때? 이명우는 하루 종일 입을 다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우리 셋은 가끔씩 주말에 어울려 다녔다. 나 역시도 이명호처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의 골이 아주 깊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미개국으로 취급하면서 겉으로는 조선을 위하는 척 만든 여러 정책들, 특히 상금 장려 정책이나 광업세 면제 같은 것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 조선의 뿌리인 조선말 사용 금지나 조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성과 이름을 바꾸라는 등 온갖 사악한 짓을 우리 조선인은 거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다니. 그러나 내가 가진 편견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쩌다 술집 같은 곳에서 조센징이라고 싸움을 거는 일본인이 간혹 있긴 했지만 사적인 관계에서는 모두 친절했다. 물론 그것이 가식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지만 하숙집 남자는 평소에는 무척이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아내에게도 다정했고 하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말이 나오면 그 즉시 해결을 해주었다. 그런데 술만 취하면 포악한 군주로 변했다. 아내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마구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대며 온갖 욕설을 퍼부어댔다. 미치코는 속수무책으로 그저 맞고만 있었다. 남자는 온통 소란을 피우면서 분노를 다 폭발해냈다 싶으면 그제야 잠잠해졌다.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던 어느 주말이었다. 그날도 주인집 남자가 미쳐 날뛰었다. 이번에는 미치코가 맞는 것을 불구경하듯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기회를 틈타 그녀를 내 방에다 피신시켰다. 남자는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온 집안을 찾아다녔다. 나는 용기를 내서 술 취해 날뛰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노려다 보았다. 그러더니 나를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다. 그 남자에게 여자는 모두 억압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때 위층 하숙생 남자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런 집에서는 하숙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돈을 내주세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위층 학생 때문에 큰 위안이 된 나도 주인집 남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나가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살벌한 집에 어찌 살겠어요? 때마침 이홍주와 이명호가 하숙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주인집 남자는 자기를 막아서는 남자들에게 기가 죽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중얼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인집 남자는 술이 아무리 취해도 하숙생에게 마구 대하거나 새를 놓은 방문을 열어보는 짓은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막고만 계세요? 미치코는 이런 일에 이골이 난 듯 흥커러진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몇 번 빗질을 하더니 틀어올려 핀으로 고정을 시키면서 말했다. 일본 사내들 대부분이 저런 못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걸요. 일단 먼저 싸대기를 한 대 올려 붙여놓고 시작해요. 술 취하면 짐승처럼 포악해지니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치코는 입술을 깨물며 피식 웃었다.
그녀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나뿐만 아니라 일본 여자들 다수가 남편한테 맞고 살고 있는걸요? 참으로 참혹한 일이었다. 일본인들이 술을 좋아하고 싸움을 즐기는 기질은 에도 막부 시대의 사무라이 정신이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선참 후계, 충, 의리,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도 가감히 버린다. 그래, 그 잘난 교훈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삼아 자기네들에게 복종시키려는 피해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러한 기질이 가정에까지 이리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네요. 이홍주와 이명호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나는 일본 사내들의 무의식 속에 유전되어 오는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에 한숨이 나왔다. 약자를 폭력으로 복종시키고 희열을 느끼는 일본 놈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방학이 되자 나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테스를 통해 눈을 뜬 외국어는 나날이 발전해서 외국 서적만을 골라서 읽기 시작했다. 여자의 일생, 제인 에어, 채틀리 부인의 사랑, 폭풍의 언덕, 전쟁과 평화 등을 원수로 읽었다. 유독 여성에 관한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외국 소설로 테스를 먼저 접하기도 해서였지만 어렸을 때 집에서 본 서양 여자들의 삶도 들여다보고 싶어서였다. 일본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순종하면서도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양 여자들의 삶은 어떨까 궁금했다. 물론 틈나는 대로 한국 고전, 중국 고전, 일본어로 된 책들도 폭풍처럼 읽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겨울 방학이라 이홍주와 이명호는 귀국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이명호가 없어서 독서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명호는 이홍주가 내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접근해왔다. 귀국을 했어도 이명호는 계속 내게 편지를 보내왔지만 나는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버렸다. 문화학원에서 나는 전 과목 성적이 우수했다. 선생님들은 모두 나를 칭찬해 주었다. 담임 선생님은 내게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말해 주었다. 졸업 후에는 여자 의전이나 나라 고등사범에 진학할 입시 준비를 하도록 해라. 나는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다. 마지막 학기를 몇 개월 남겨둔 어느 날이었다. 경성에서 해관 선생님이 보내셨다는 최순주 선생이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연희 전문 교수이면서 해관 선생을 도와 조선어학회 일을 하고 있었다. 일본에 볼 일이 있어 오던 차에 해관 선생님이 학생의 학업 현황을 둘러보고 오라고 해서 왔어요. 교무주임이 학생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모범적이라고 하네요. 그래, 공부하기는 힘들지 않소? 염려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곳을 졸업하면 하와이로 유학을 보낼 계획을 의논 중입니다. 우리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여성이 필요하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는 내게 벅찬 희망을 주고 경성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내가 가진 편견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쩌다 술집 같은 곳에서 조센징이라고 싸움을 거는 일본인이 간혹 있긴 했지만 사적인 관계에서는 모두 친절했다. 물론 그것이 가식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지만 하숙집 남자는 평소에는 무척이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아내에게도 다정했고 하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말이 나오면 그 즉시 해결을 해주었다. 그런데 술만 취하면 포악한 군주로 변했다. 아내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마구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대며 온갖 욕설을 퍼부어댔다. 미치코는 속수무책으로 그저 맞고만 있었다. 남자는 온통 소란을 피우면서 분노를 다 폭발해냈다 싶으면 그제야 잠잠해졌다.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던 어느 주말이었다. 그날도 주인집 남자가 미쳐 날뛰었다. 이번에는 미치코가 맞는 것을 불구경하듯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기회를 틈타 그녀를 내 방에다 피신시켰다. 남자는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온 집안을 찾아다녔다. 나는 용기를 내서 술 취해 날뛰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괴선치레한 눈으로 나를 노려다 보았다. 그러더니 나를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다. 그 남자에게 여자는 모두 억압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때 위층 하숙생 남자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런 집에서는 하숙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돈을 내주세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위청 학생 때문에 큰 외환이 된 나도 주인집 남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나가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살벌한 집에 어찌 살겠어요? 때마침 이홍주와 이명호가 하숙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주인집 남자는 자기를 막아서는 남자들에게 기가 죽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중얼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인집 남자는 술이 아무리 취해도 하숙생에게 마구 대하거나 새를 놓은 방문을 열어보는 짓은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막고만 계세요? 미치코는 이런 일에 이골이 난 듯 흥컬어진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몇 번 빗질을 하더니 틀어올려 핀으로 고정을 시키면서 말했다. 일본 사내들 대부분이 저런 못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걸요. 일단 먼저 싸대기를 한 대 올려 붙여놓고 시작해요. 술 취하면 짐승처럼 포악해지니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치코는 입술을 깨물며 피식 웃었다. 그녀의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나뿐만 아니라 일본 여자들 다수가 남편한테 맞고 살고 있는걸요? 참으로 참혹한 일이었다. 일본인들이 술을 좋아하고 싸움을 즐기는 기질은 에도 막부 시대의 사무라이 정신이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선참 후계, 충, 의리,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도 가감히 버린다. 그래, 그 잘난 교훈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삼아 자기네들에게 복종시키려는 피해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러한 기질이 가정에까지 이리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네요. 이홍주와 이명호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나는 일본 사내들의 무의식 속에 유전되어 오는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에 한숨이 나왔다. 약자를 폭력으로 복종시키고 희열을 느끼는 일본 놈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방학이 되자 나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테스를 통해 눈을 뜬 외국어는 나날이 발전해서 외국 서적만을 골라서 읽기 시작했다. 여자의 일생, 제인 에어, 채틀리 부인의 사랑, 폭풍의 언덕, 전쟁과 평화 등을 원서로 읽었다. 유독 여성에 관한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외국 소설로 테스를 먼저 접하게 해서였지만 어렸을 때 집에서 본 서양 여자들의 삶도 들여다보고 싶어서였다. 일본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순종하면서도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양 여자들의 삶은 어떨까 궁금했다. 물론 틈나는 대로 한국 고전, 중국 고전, 일본어로 된 책들도 폭풍처럼 읽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겨울 방학이라 이홍주와 이명호는 귀국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이명호가 없어서 독서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명호는 이홍주가 내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접근해왔다. 귀국을 해서도 이명호는 계속 내게 편지를 보내왔지만 나는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버렸다. 문화학원에서 나는 전과목 성적이 우수했다. 선생님들은 모두 나를 칭찬해 주었다. 담임 선생님은 내게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말해 주었다. 졸업 후에는 여자 의전이나 나라 고등사범에 진학할 입시 준비를 하도록 해라. 나는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다. 마지막 학기를 몇 개월 남겨둔 어느 날이었다. 경성에서 해관 선생님이 보내셨다는 최순주 선생이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연희 전문 교수이면서 해관 선생을 도와 조선어학회 일을 하고 있었다. 일본에 볼 일이 있어 오던 차에 해관 선생님이 학생의 학업 현황을 둘러보고 오라고 해서 왔어요. 교무주임이 학생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모범적이라고 하네요. 그래, 공부하기는 힘들지 않소? 염려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곳을 졸업하면 하와이로 유학을 보낼 계획을 의논 중입니다. 우리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여성이 필요하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는 내게 벅찬 희망을 주고 경성으로 돌아갔다.